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7,000명 선이 뚫렸고요.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겨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0,000명도 넘지 않았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택치료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잔인한 12월, 방역 패스 감론 을박, 그리고 아빠 찬스 알아볼 수 있어. 바이든 대 푸틴, 마지막은 오늘부터 12억입니다. 자, 코로나 대응에 있어 12월은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곧 10,000명대가 머지 않았다는 암울한 전망 내놨습니다. 1만 명이 되면 현재 저희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고령층과 위중증 환자들의 분율이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현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7,175명입니다. 6,000명대 건너뛰고 바로 7,000명대로 직행했습니다. 직전 최다 기록보다 2,000명 가까이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수도 서울의 확진자만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주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더니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840명입니다. 자, 위중증 증가는 결국 사망자 증가 그리고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지죠. 어제 하루 사망자는 63명이고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도 4,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3.8%, 그리고 사망자의 95.9% 등 대부분의 중증과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여력이 좀 빠르게 감소해서 상당한 한계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한 달 새 3배나 폭증했습니다. 11월 첫 주 126명에서 12월 첫 주 33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 해외 다른 나라는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점 올라 0.82%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를 하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숨진 환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67살 A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계속 병상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빨리 119로 부르자 그래가지고. 도착했을 때 당시에 벌써 환자가 의식이랑 그냥 맥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침대에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 병원에 도착했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정부는 재택 치료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족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였는데요. 격리 8일차부터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136만 원을 생활비로 받습니다.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 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경부형 치료제, 이른바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명 늘어서 38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인천 지역 거주자고요. 인천 미추홀구 교회 소속 교인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는 서울시내대학 3곳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대 기숙사 내 외국인 유학생 확진자 3명 등을 추가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잔인한 12월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 직접 더해봤는데요. 37,139명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기준 강원도 정선군의 인구와 전남 장흥군의 인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지방 소도시 한 개 인구와 맞먹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세도 델타보다는 심각성이 덜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Thus far, though it's too early to really make any definitive statements about it,
Thus far, it does not look like there's a great degree of severity to it, but we really got to be careful before we make any determinations that it is less severe or really doesn't cause any severe illness comparable to Delta. 자, 오늘의 두 번째 픽도 코로나입니다. 방역 패스 갑론을박입니다. 월요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 적용된 방역 패스. 왜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빠졌는지 형평성 논란이 적잖습니다. 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 83.3%, 2차는 80.7%입니다. 근 일주일째 80% 초반대에 머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머지 약 20%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을 수가 없거나 혹은 나이나 부작용 또는 개인적 판단을 이유로 맞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일 겁니다. 과연 방역 패스 도입이 이 나머지 20%의 접종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어설픈 준비로 시작된 전면 등교로 학생들과 가족, 지역사회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단 2달 만에 백신 패스 도입을 강행하며 말을 바꾸는 정부를 믿고 아이들의 미래, 안전,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네, 학교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하지만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은 방역 패스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했죠. 학부모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가라고 하고 애꿎은 학원이나 도서관만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작용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없으면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행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직접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댓글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왜 2달 만에 청소년 의무라고 말을 바꾸냐, 백화점은 왜 빠졌냐, 강요하지 말라 등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화, 강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역 패스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라고 신고된 사례가 1,340건입니다. 그 가운데 단 2명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심의 내용을 공개해주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6년 동안 전체 백신 사망 신고는 불과 135건과 비교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은 국민을 상대로 한 비극적 임상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은 전체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화이자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100%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이 청소년청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알아볼 수 있어?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란 진단을 받고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을 했죠. 홍 부총리가 김현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도권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중환자도 신규 입원이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직권남용,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농담식의 연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입니다.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차를 뛰어넘어 반칙을 행했는가 하는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조차 아빠 찬스 해명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의 총책임자인 김부겸 총리는 홍 부총리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또 공직기강 측면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문재인 정부의 강요를 때리는 게 유행이 된 건 아닌지 농담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국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바이든 대 푸틴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Hello. Добрый день. Good to see you again. Hope next time we meet, we do it in person.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강력한 경제 조치로 대응하겠다 경고를 했는데요.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것과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됩니다.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용해서 우리 국경에서 잠재적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시킨 병력을 후퇴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미러 정상은 회담 후에 별도의 합의문 발표나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오늘부터 12억 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12억 원 이상이어도 세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1주택자 한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크게 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1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갈아타기 하는 수요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